군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진행꾼의 곽수정입니다. 2024년 하반기 시작과 함께 국내 증시도 본격 상승 랠리에 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삼성전자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2860선을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3,000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도 빅테크 중심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올해 초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2차전지 관련주도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연 올해 상반기에 부진을 면치 못했던 국내 증시와 일부 업종들이 하반기에는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떤 마인드와 전략으로 올해 하반기 증시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지 이 두 분의 대한민국 대표 멘토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진행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경제 그리고 투자 멘토이시죠. 두 분 정말 오랜만에 경제진행꾼에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김영익 교수님, 박세익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4년 하반기 지금 국내외 증시에 대한 또 경제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커지고 있을 때 같아요. 오늘 아까 박세익 대표님께서 방송하는 날 그래도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해서 마음이 놓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 강세장이 과연 하반기에도 계속될까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익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 주시죠.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예, 저는 강세장이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군에서 올 하반기 전망을 한마디로 해달라. 3000시대 재도래, 3000시대 재도래 해야 된다. 이런 거로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뭐 명목 GDP 등 여러 경제 변수로 추정해 보니까 코스피가 한 적정 수준이 3,200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조만간 3000시대 다시 도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200 명목 GDP나 이런 걸 봐서 3,200은 충분한데 조금 겸손하게 봐서 3,000도 가능할 것 같다. 3,000B 시대. 박세익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올해 시장을 전망을 할 때 올해가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있는 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장은 아니고 그래서 올해 시장은 울퉁불퉁한 장세가 될 거다. 그래서 뭐 영어 동요에 보면 뭐 험피 범피 로드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래서 범피 로드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데 그래도 코스피는 우상향하는 울퉁불퉁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이 있기 전 10월 달까지는 그냥 추세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정을 받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7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월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되지만 이 코스피가 정작 가는 방향은 저는 김영익 교수님하고 동일하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3,200은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목적지가 어딘지 3,200인데 왔다 갔다 하는 장이면 전략이 생기거든요. 눌릴 때마다 매수하면 되는 전략. 그 전략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10월 달까지는 여전히 또 왔다 갔다는 할 거다. 변동성에는 계속 조심하자. 지금 그래프에서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지난해 11월 달부터 해서 눌림목이 한 4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눌릴 때마다 매집하고 했으면 괜찮았겠네요, 수익률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밸류에이션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주식을 사는데 싸게 사는 건지 비싸게 사는 건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교수님이 항상 예전에도 코로나 때 주가가 너무 올랐을 때 비싸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싼지 비싼지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2,800을 회복했는데 이 2,800이 PBR 1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PBR 0.9배 밑에서 주식을 사면 1년 동안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가 됐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상관없이 PBR 0.9 밑에서 이하에서는 용감하게 사기만 되는 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PBR 100을 이제 넘어서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뭐 파티에서는 파티 문 앞에 있어야 되고 PBR 0.9에서는 파티 중간에서 놀아도 돼요. 오히려 위험하지 않는데 PBR 1배가 넘어갔을 때보다는 언제든지 좀 조심은 해야 되는데 그 약간 또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9, 10월 달에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미국의 민주당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사퇴를 종용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바이든 네, 대통령이 바이든. 그 사퇴를 하시고 새로운 후보를 내자,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대선 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3,200원 가지만 10월 달까지 저는 이번에 6월 달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제롬 파월 의장이 FMC 회의에서 얘기를 해준 게 바로 QT 축소였었잖아요. 네. 650억 달러를 그동안에 매번 국채를 팔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해 왔는데 이번 6월 달부터 250억 달러로 줄여준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야 6, 7, 8월 달은 랠리겠구나. 그리고 금리 얘기도 나중에 아마 나오시겠지만 그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까지 시장이 강했었잖아요. 늘. 그렇죠.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8월 달까지는 시장이 강하겠네. 그런데 그 8월 달까지 강하려면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에서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8월 초까지는 뭐 3천 근처, 3천을 살짝 뚫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9, 10월 달에는 또 눌림목을 주고 그리고 올 11월부터 12월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는 마지막 이 상승장의 마지막 5파 세게 오잖아요. 그게 저는 내년 상반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색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시청자분들에게 아까 김영익 교수님이 GDP 대비로 보면 명목으로 보면 한 3,200까지는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근거를 한번 설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PBR 0.9배라 그랬는데 이게 1배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강세장이 추세적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게 어떤 개념인지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각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어디 나라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명목 GDP보다 좀 상승률이 높거든요. 저 그림을 보시면 저는 저 거시경제를 공부하기 때문에 뭐 PBR, PER보다는 뭐 경제 변수, 예를 들어서 명목 GDP나 일평균 수출 금액 그런 거 가지고 주가를 추정하는데요. 제가 저 명목 GDP로 적정 코스피를 추정한 게 저기서 녹색 선입니다. 그래서 저기보다도 위에 있으면은 저는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리스크 관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2021년 뭐 상반기에는 리스크 관리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런데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적정 코스피에 비해서 24%나 저평가됐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습니다. 주식 비중 늘리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올해 제가 명목 GDP 4%를 전망했습니다. 좀 비관적인 수치인데요. 뭐 실질 GDP 2.5고 물가 1.5%인데, 근데 그제 우리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이거 정책 발표를 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을 5.5%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거 가지고 올해 명목 GDP가 4% 성장하면은 적정 주가가 3,200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저 그래프가 상당히 저 의미가 있는 주식 차트 분석에도 저런 그래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평균선보다 올라갔을 때는 이게 과대평가돼 있으니까 이때는 매도할 때다라는 어떤 그 테크니컬 지표가 하나 있긴 한데 우리 박세익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PBR 1배 그것은 또 어떤 기준을 볼 수 있는 건지 한번 말씀을 주시죠. 방금 그 김영희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GDP와 우리나라 코스피의 적정 주가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방금 곽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 평생 투자를 하면서 믿고 가야 될 거는 그 평균에 수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민 리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투자를 망치게 하는 거는 그 존 템플턴 경도 얘기하셨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죠? 평균으로 수렴 안 하고 계속 빠질 거다. 아니면 이번에 평균보다도 높아졌는데 계속 더 갈 거다. 이 얘기에 항상 주식을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평균에 수렴한다는 건데 페이지 35페이지 제가 가져온 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를 PBR 0.9 미만에서 주식을 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금 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네. 저기 제일 왼쪽이 보면 날짜입니다. PBR 0.9가 깨졌을 때가 언제였는지 네. 2003년 3월 9일부터 2008년 10월 19일 그때 리만 사태 나오고 시장이 박살났을 때. 서프라임 때는. 네. 그리고 2009년 2월, 2018년 10월 달에도 그때도 보면 페드의 금리 공포 때문에 시장이 빠졌을 때인데 그때 지수가 537, 938 이런 구간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를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12개월 때 되는 수익률이 64%, 68%, 53%, 3.6% 그리고 47%, 10% 항상 수익을 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시장이 많이 힘들었을 때마다 여의도 최고의 강세론자 박세익 대표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강세론자가 아니라 0.9 밑에서는 사면 늘 먹었기 때문에 저 퀀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이번에는 1월 14일 날 2472가 깨졌을 때가 0.9가 깨졌을 때였었습니다. 1월 달만 하더라도 올해는 정말 하드 랜딩이 온다. 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2,850이 왔고 S&P 500도 뭐 이번에 JP 모간의 예, 그 전략 담당자분이 이번에 교체가 되긴 했지만 나중에 뭐 미국 데이터도 보여드리겠지만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지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예, 그런 와중에서 이 PBR 0.9 미만에서는 강력한 매수 찬스였고 1배가 넘어갔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7년도 그때 뭐 이 중국 인프라 사이클 때는 우리나라 PBR 1.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코스피가. 네. 그래서 그때도 교수님께서 계속 이거는 과하다라는 말씀을 그때도 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번에 그 코로나 19이 일어나고 21년도에 우리나라 지수가 3,300 갔을 때 그때 PBR 1.3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추세가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모르는데 교수님이 3,200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3,200이 PBR 1.1, 2, 3 정도인데 그렇게 과도한 수치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1.2만 하더라도 뭐 한 3,400 갈 수 있는데 이번에 좀 하나 긍정적인 건 뭐냐면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코리아의 밸류업이 안 돼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은 10년 투자하는 게 아니다. 네, 2년마다 실적 모멘텀 경기 사이클로 투자를 하는 거지 10년 가져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업의 대주주가 소액주주 가치를 무시하는데 무슨 10년이에요. 예, 그래서 경기 모멘텀을 보고 하는 모멘텀 플레이를 늘 말씀드렸었던 건데 이번에는 그걸 없애겠다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야, 이대로만 되면 우리나라 정말 지금 PER이 우리나라랑 중국만 10배입니다. 예, OECD 평균이 17배고요. 일본도 15배인데. 그래서 PER 15배가 되면 지금보다 50% 더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4,300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저는 교수님이 제시하시는 3,200원 내년 상반기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김용혁 교수님이나 박세익 대표님 두 분께서 보시는 지표의 가장 바로미터가 명목 GDP를 기준으로 보셨고 PBR을 보셨는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보조지표다.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 어느 쪽을 맞춰도 답은 같은 답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금 우리 박세익 대표가 재밌는 말씀을 주셨는데 모멘텀 플레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이 모멘텀 플레이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미국의 연준의 금리가 언제 떨어질 것이냐.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위안화 떨어지는 게 지금 되게 심상치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럼 또 중국이 또 대기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나도 8까지 갈 수 있다. 8위엔으로. 그럼 우리는 1,400, 1,500 가버리면 대한민국 경제는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문제가 남아있고 방금 주신 거시적인 지표에서 명목 GDP와 PBR 측면에서는 그런데 과연 이런 생태계, 환경 지금 상당히 습하거든요. 날씨가.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그래서 제일 저 궁금한 게 저 6페이지 그래프 하나 보여주시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코스피가 올라갈 때 환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환율은 반대로 움직이네요. 주가는 지금 올라갔는데 제가 환율은 저 역축으로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저 변수 중에서 뭐가 옳은가. 그래서 제가 주가하고 환율하고 뭐 인과관계 한번 검증을 해보니까요. 네. 예, 주가의 환율 설명력이 좀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재 우리 코스피가 우리 경제 상황을 더 반영하고 있다. 예, 그런데 환율에 네. 제가 모르는 어떤 리스크가 저게 북한 리스크일 수도 있고 예, 각 박사님이 말씀하신 중국 리스크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 리스크가 터져버리면은 또 주가가 떨어지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일단 그 통계 분석해 보면은 코스피가 원달러 환율을 더 잘 설명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오르는 게 우리 경제를 저는 저 대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좀 외국인이 우리 주식 참 많이 샀더라고요. 그렇죠. 예, 상반기에 23조 원 정도 순매수했다는데 네. 저는 외국인들 우리 주식 사는 이유는 뭐 우리 코스피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오늘 또 외국인이 1조 넘게 샀는데 왜 환율이 별로 안 떨어질까? 네. 그래서 제가 모르는 리스크가 저 환율에 지금 뭔가 반영되고 있을 것인가? 네. 예,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식 대표님 뭡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교수님 자료하고 거의 비슷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이 페이지를 보면 이 유가 환율과 코스피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제가 2년 전에 여기 네. 경제꾼에 나와가지고요 환율 예측을 완전히 엉터리로 했었거든요. 아니 이 정도 환율이면 금방 떨어질 거다. 네, 내년 되면 뭐 1,250원 그리고 1,100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가 1,390원이 됐어요 지금. 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그 환율 예측이 환율은 누구도 틀렸는데. 지금 맞춘 사람이 없습니다. 네. 저 역시 틀렸고요. 그렇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자는 날이 굉장히 더우면 아이스크림을 갖다 팔아야 되겠네. 우산을 준비했다가도 비가 오면 우산을 갖다 팔고 그게 저는 주식 투자자가 해야 될 네. 유연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환율에서는 코스피는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지금 그 제일 위에는 그 환율에 대한 RSI 차트이고요. 그 가운데가 지금 보시다시피 환율인데 밑에 보이는 차트는 파란색 박스권 이렇게 보이는 거는 코스피입니다.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환율이 저렇게 높은 구간 1,400원을 기록했던 구간이 그때 98년 그죠? 그렇죠. IMF 때 뭐 2,000까지 갈 때였었고 그때도 우리나라 지수가 98년 6월이었습니까? 277 기록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에 있어서 어떤 환율이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건 맞는데 그 위험스러운 순간에 주식을 파는 게 맞느냐 사는 게 맞느냐는 무조건 사는 게 맞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00원에 가까운 이 환율로 이것도 새로운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보면 저 1,400원 환율에서는 다 주가는 파란색으로 제가 박스로 해놨는데 그 이후에 1, 2년 동안에는 항상 강세장이었고 주가는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다시 1,390 언저리에 있는데 저기서 환율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요.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주가는 랠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요. 네. 그러면 이 1,390원이 의미하는 이 환율이 의미하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위험인가? 시스템 리스크나 아니면 하드랜딩에 관한 그 워닝 시그널인가라고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환율이 높았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1980년도에 아무래도 폴 볼커가 금리를 올렸을 때 그때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뭐 105 이러고 있는데 네. 그때 160이 넘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160이 넘었던 순간에 페이지 한 5번을 지금 보시면 되는데 네. 저때 지금 105인데 저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저 달러 인덱스가 100선에서 저 160 한 7까지 올라갈 때 주식 시장이 박살이 났느냐? 올랐거든요. 네, 82년도에 미국 S&P 500 오르고 83년도 오르고 저게 피크를 쳤던 게 두 분은 잘 아시겠지만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198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정도로 달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일본, 뭐 서독 이렇게 불러서 너네들이야 환율 좀 떨어뜨려라 했던 거였었잖아요. 그러면 저 85년까지
시장은 어땠었냐 보면요. 미국 시장 82, 83, 84, 85 내내 올랐었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 그런데 이머징은 박살났겠지. 우리나라 시장 안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 달러 인덱스 킹 달러잖아요. 미국의 페드의 고금리 정책에 만들어진 킹 달러 시대를 네. 뭔가 야 이거 하드랜딩 2008년과 같은 금융 위기가 오는 시그널로 보기에는 지금은 약간 무리가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가 그러면 그 구간 동안에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81년, 82년도에 폴 볼커가 20% 올랐을 때 주가가 빠지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박스, 작은 박스는 현재의 S&P 500의 주가 차트고요. 그리고 저 밑에 큰 차트는 당시 81년, 82년, 83년도의 네. 주가 차트인데 되게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81년에서 82년 넘어갈 때 리세션이 있었잖아요. 네.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28%밖에 안 빠졌고요. 이번에 정확하게 27.5% 빠졌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올라오는데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니까 야 이거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1982년, 83년 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시대는요. 주가에도 물가 상승이 반영되면서 항상 저렇게 강세장이 늘 왔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물가면 식품 관련된 업종들은 상당히 유리할 것이고요. 예. 고금리면은 금융업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고요. 거기다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 반도체까지 이렇게 잘 나가면 기업들에게 악영향 주는 건 별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단순하게 그냥 듭니다. 근데 방금 박색 대표님 말씀 주셨듯이 고금리 고환율일 때 마치 경제가 어려운 거 아니냐 위기일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또 박색 대표님처럼 방금 차트에서 보여주듯이 이게 기회다. 근데 증거가 되는 게 교수님 오늘 외국인들이 1조 이상 샀다 그러셨잖아요. 상반기에 20조가 넘게 샀더라고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미국을 지금 향하고 있거든요. 저도 미국 주식만 이야기를 많이 했지 국내 주식 이야기는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 주식 이민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갔던 우리 이민자들에게 다시 본국으로 리쇼어링 하라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리쇼어링 좀 하시라고 좀 권유. 리쇼어링을 하셔야 된다. 예, 그래프 저 4번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제가 아까 박세익 대표님께서 그 달러 지수 장기 추이를 그렸는데요. 예, 제가 그 달러 지수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S&P 500 상대 지수하고 달러 지수 상관관계수를 분석해 보니까 0.86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방향은 우리 코스피나 S&P 500이나 같이 오르는데 달러 지수가 강세일 때는 S&P 500이 우리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는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방향은 같지만요. 그런데 달러 지수가 최근에 100에서 최근에 106까지 좀 올라왔죠. 105 안팎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2022년 10월에 114였거든요. 선진국의 달러 지수가. 그렇죠. 그게 정점으로 지금 중기적으로는 달러 지수가 하락 추세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는 S&P 500보다는 우리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달러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저는 미국의 그 대내 불균형, 그다음에 세계 중앙은행 미 달러 보유 축소 이런 걸 고려하면요. 달러 지수가 여기서 114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수익률이 좀 높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 경상수지 흑자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98년부터 한 1조 700억 달러 정도 경상수지 흑자 냈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하고 지금 미국 주식 채권 사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으로 해외 나가서 돈을 벌기는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지금 올해 보니까 좀 국장을 떠나서 좀 미장으로 갑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보다는 개미들의 몸이 좀 가볍기 때문에
들락달락하면서 나름대로의 경험을 익힌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지금 제시해 주시는 거시적인 경제 데이터를 딱 보면은 앞으로 하반기부터의 장세가 9월, 10월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승세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그 지표상으로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이 언뜻 드는 게 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 주식이 상승세로 가려고 하면은 JP 모간이나 골드만삭스가 보는 미국 주식에 대한 항방을 또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정통적으로 뭐 두 분 잘 아시지만 골드만삭스는 좋다 JP 모간은 어렵다 그러는데 지금 JP 모간 출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회사 나오면서 안 좋을 것 같아 앞으로. 그리고 일부에서는 내년도 뭐 90% 이상 폭락설도 나오고 적어도 뭐 5,600에서 4,000까지는 내려앉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비관과 낙관에 대한 우리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들었을 경우에 어떤 판단과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주식시장에 아주 좋은 명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근데 여기서 비관론자가 명성을 얻고 강세론자가 돈을 번다는 아닙니다. 낙관론자가 돈을 번다는 거거든요. 왜 낙관론자냐면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낙관적으로 봐야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인 거고요. 2021년처럼 뭐 시장이 3,300에서 3,600 갈 거다, 4,000 갈 거다. 이게 이제 강세론자들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강세론자들은 항상 먹었던 걸 다시 다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다 이제는 시장이 괜찮아라고 얘기할 때가 오히려 위험한 때고 지금처럼 계속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너무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22년 10월 달에 미국 시장이 3,500을 살짝 깨고 올라올 때 그때도 JP 모간의 다이먼 회장님이 여기서 20% 이상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해에 11월 달에 그 대표적인 닥터 둠으로 통하는 루비니 교수님이 메가 스트레트 뭐 해가지고 거대 위협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계속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우리 주식이라는 거는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라는 말처럼 지금 산책하는 주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 산책하는 주인에 해당되는 게 아까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GDP잖아요. GDP고 작년에도 미국의 GDP가 상당히 안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제 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곽 박사님도 경제학자이시니까 경제 전망은 정말 힘듭니다. 패드도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때 낙관적으로 시장은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 낙관 속에서는 저는 반드시 통계적인 그런 퀀트 베이스로 우리가 전망을 해야지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를 전망을 할 때 코스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1, 2등이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의 그동안의 사이클을 보면 반도체 사이클은 내년까지 계속 상승 트렌드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난 게 이제 2분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 반도체 사이클만 보더라도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바로 앞전에 그 말씀하셨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40조를 샀습니다. 현물, 선물 합쳐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정작 여기서 통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는 환율의 달러를 바꿔서 미국 주식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도 미국 주식을 되게 좋아하고 저희 고객들도 미국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 국내 시장 주식을 팔아서 미국 시장 주식을 산다는 거는 외국인하고 반대 포지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1년도에 우리 시장이 3,300 갔을 때도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결국 외국인이 맞았었잖아요.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데는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투자 기관으로서 가장 큰 형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계속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줄이고 있다는 말은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밸류업도 못 믿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는 내년에 3천을 넘어갈 것 같은데 왜 2,500 전후에서 계속 주식을 팔고 있지? 네,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후 자금인데 네. 노후 자금을 왜 이렇게 쌀 때 파는가? 그리고 여기서 해외 주식 비중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연금의 작년에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환율 효과를 감안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작년에 해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해외 투자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그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직하게 지금 국내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우리 시장에서 인내를 갖고 투자를 하시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보여줬고 하이닉스가 보여줬고 피부 미용 기계가 보여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실적 장세에서 실적이 나는 주식은 삼양라면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보다 더 올랐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한국 시장은 안 되고 미국 시장만 된다. 이런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에서는 좀 벗어나셔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을 많이 사는지를 보면서 한국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얼마 전에 국민연금 강의 가면서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우리 시장에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아까 그 JP 모간 스트레티스트가 좀 잘린 건가요? 예, 잘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과거 경험을 보면은 그게 잘리고 나서 얼마 후에는 그 사람 전망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증권사 리서치에서 오래오래 전망하다 보면은 전망이 틀리면은 바꾸면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바꾸거든요. 그러면 좀 지나면은 그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 2007년 그 상반기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온다. 그런데 2007년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그때 정말 욕을 많이 얻어먹고 제가 저 주가 전망 포기하고 제 저 후배한테 네가 알아 그렇게 물러줬었어요. 그런데 2007년 말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008년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JP 모간 잘린 것 보니까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분 말씀을 제가 듣는 와중에 우리 박세익 대표가 초반에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좀 남아요. 잔상으로. 뭐냐면 한국 주식은 2년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를 바꿔줬으면 좋겠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갖고 가도 괜찮은 만큼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지표적으로도 그렇고 생태계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주식 시장에 우리나라의 연기금이 투자하는 것과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연기금이 간다라고 하는 말은 중장기적인 면에서 놓고 보면 국민들의 연금을 그래도 보증은 어느 정도 일정, 뭐 국채 비율 3%포인트라든지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미국 달러화를 환율을 일단은 보지 않고 가져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2007년도 다우 지수가 제 기억에 14,000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2008년도 서프라임이 뿡 터지고 2년 내에 트럼프가 다시 들어올까 말까 하면서 트럼프 당시에는 4만까지 거의 치고 올라갔었단 말입니다. 3만을 뚫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그 당시. 아니 제조업이 나아졌습니까? 뭐 금융산업이 돈을 벌었습니까? 모두가 다 뭐 3조 달러 가게 잊어버리고 투자은행들도 3조 달러 돈 잃어버리고 했는데 정부가 돈을 풀었는데 주식시장은 14,000이 24,000 가고 3만을 뚫고 있더란 말이죠.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10년을 주기로 놓고 보면 민 리버팅 하고 있더라. 우리는 그게 2년 안에 벌어지고 있더라. 그러면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상당히 투기적인 시장으로 비춰지고요. 미국 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으로 비춰. 아까 말씀하신 롱텀으로 놓고 보면 내리막일 때
눌림목을 줄 때 매집을 하고 또 눌림막을 줄 때 매집을 하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 34와 33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4년 전에도 우리나라 뭐 주식을 투자를 할 때 10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을 때 그건 아닌데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유가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바이앤홀드 전략이 안 먹히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가운데 검정색 선이 코스피입니다. 근데 네. 그 지금 굉장히 등락이 심하게 보이는 저 초록색 선이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의 EPS입니다. 예. 그 EPS 동향을 한번 보세요. 크게 올랐다가 박살이 났다가 크게 올랐다가 박살이 났다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이클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클리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밑에 보면 전부 다 시클리컬이에요. 은행주 시클리컬이지 않습니까? 네. 경기에 순환적인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익의 변동성이 다르다는 거죠. 미국 시장하고. 네. 그럼 미국 시장 S&P 500의 EPS랑 PER 한번 볼까요? 지금 미국 S&P 500 33페이지를 띄워주시면요. 저 초록색 저 변동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세요. 굉장히 스무드하잖아요. 그렇네요. 올라갔다가 저렇게 주가는 S&P 500이 저렇게 박살날 때도 EPS가 많이 안 꺾입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자, 미국의 시가총액 1등 마이크로소프트가 시클리컬 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애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을 투자를 하시면서 미국 우리가 보면 저도 피터 린치 좋아하니까요. 피터 린치 책을 거의 저의 교과서처럼 쓰는데 피터 린치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한테 이번에는 어떤 게 좋아? 소비자잖아요. 네, 그런 소비재 중에서 어떤 히트를 치는 상품을 사는 투자를 하면 그 소비가 미국에서의 1등은 글로벌하게 또 1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년을 투자하는 게 맞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시클리컬 업종이 기업이 네. 코스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데 코스피 자체가 저렇게 이익의 변동성이 크는데 미국 책을 보고 미국처럼 애플하고 아마존이랑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을 10년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했다가 그동안에 다 망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바이코리아 역사 그리고 2007년도에 펀드 열풍에서 왜 그 펀드들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못했을까요? 아무리 비싸도 거대 위대한 기업은 이렇게 비쌀 때도 사면 괜찮아. 10년 끌고 가면 괜찮아 했는데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하고 우리나라 기업은 철저하게 다르다. 우리나라 기업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빅테크, 미국의 그런 기업들의 1차 하청업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나 마찬가지잖아요. 1차 밴드 업체라고 하죠. 그런 밴드 업체가 경기 순환 사이클에 들어오면 밴드 업체들 다변화시키고 이익 줄이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밴드 업체들한테 하잖아요. CR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은 철저하게 이익 모멘텀을 보면서 2년 정도 사이클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선행지수를 보자. 네, 선행지수를 보자. 예. 그래서 저 2페이지 그래프 앞 보시면요. 제가 OECD하고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그랬고요. 네. 저거에 따라 가지고 주식 비중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뭐 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2021년 5월에 뭐 코스피 3,300 갔을 때 2,200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게 꺾였었거든요. 네. 네, 저게 꺾일 때는 저게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근데 작년 2월을 저점으로 또 오이 선행지수가 어제 저녁에 6월까지 발표됐는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가 저 사이클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선행지수 보면서 주식 비중 늘렸다 줄였다. 뭐 아직까지는 우리도 말씀하신 거 우리 경제 자체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우리 그 코스피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경기 순환적 측면이 많으니까 저 사이클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김영익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저 그래프하고 말입니다. 한국 선행지수 상승세 저 그래프하고 네. 아까 조금 전에 박세익 대표가 보여주신 그 바이앤홀드 그림을 놓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는 바이앤홀드 그 그래프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박세익 대표님의 지금 상승세를 지금 탔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게 머무는 기간이 제가 보니까는 앞에서 두 분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세장이 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저 그래프를 보면 상승 꼭대기에 피크에 머무는 기간이 보통 한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 같이 보이거든요. 네.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에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상승세 저것도 향후 10개월까지는 꼭대기에서 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OECD 선행지표에서도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시크리크를 다 따지든 안 따지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세가 맞을 것이다. 예.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네. 저 방금 그 코스피의 EPS 추이를 보면요, 네. 우리가 뭐 한 3년 단위로 보면 여의도의 콩국수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가 94년도에 입사를 했었는데 그때 비하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EPS, 우리나라 코스피의 EPS도 저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올라올 때는 항상 전 고점을 뚫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됐든 아니면 조선 사이클이 됐든 이번에 업턴할 때는 EPS가 지난 고점, 21년도의 고점을 뚫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이번에 물가 상승이 한 2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번에 EPS도 올라가는데 박사님이 지적하셨듯이 자, 저 EPS가 위에서 놀다가 나중에 시장이 꺾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 전무님, 저 사는 거는 잘 사는데 파는 걸 못 하겠다고. 네. 그게 파는 게 사실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팔 때는 어떤 마인드로 또 파셔야 되냐면 그 아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은 변동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않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의 특히 반도체도 그렇고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익이 계속 올라가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 하는 국면이 한 6개월 지속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되면 어떤 얘기들이 애널리스트한테서 나오냐면 이익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PER이 낮아지잖아요. 주가는 안 올라가고 이익만 올라면 네. 그러면 지금 PER이 7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된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클리컬 기업을 매매하는 그 정석은 이익이 안 나는 국면에서 고포에서 주식을 사고 이익이 많이 날 때 저포에서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됐든 우리나라 지수가 됐든 어느 국면에서는 EPS가 계속 올라는 왔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국면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는 아, 이제 도망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21년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21년도 6월 달에 6월 25일 날 3,300을 찍고 나서 21년도에 이익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네. 그러다가 22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확 꺾였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은 올라가는데 이제 주가가 더 안 올라가는 모습이 반도체에서도 나올 거고요. 여러 가지 코스피나 코스닥에서도 나올 건데 그게 저는 이제 내년 7월이라고 봅니다. 올해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국면이 됐을 때는 제 얘기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아니 이익이 이만큼 나오는데 PER이 낮아서 더 올라가야 된다. 이 말에는 더 현혹되지 마시고 잘 도망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을 오늘 이제 쭉 하면서 시간이 참 있었으면 한 3시간 정도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방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을 좀 축약을 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 또 내년 상반기까지 다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세를 가려면 금리가 어떻게 됐든 환율이 어떻게 됐든 경상수지가 어떻게 됐든 예. 어쨌든 간에 기업의 수익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걸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삼성전자가 2분기에 10조 4천억 달러요? 네. 예. 어닝 서프라이즈 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잘해서 아까 하청기업 말씀을 하셔서 엔비디아가 잘난 거예요.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뭐 매그니피슨 세븐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주식은 소위 말해서 평균치를 내는 인덱스가 산술 평균을 내고 다우는 가격 가중 평균을 내지만 평균치에 숨어 있는 허수를 생각하더라도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때 우리가 반도체주가 따라가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즉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기타가 한다면 배터리나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강세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더하기 금리를 낮춰주고 네. 거기다가 환율까지 안정이 되고 기업 밸류에이션까지 해서 세제 혜택까지 주면 이거는 뭐 상승장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걸 고스톱으로 따지면 예. 패를 7장 받았는데 예. 쌍피가 3장 들어온 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지금이 유리한 환경인가 아닌가 예. 그걸 봐야 되는데 쌍피 한 장에 해당되는 게 저는 싸게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PBR 0.9배 밑에서 2,400, 2,300 갔을 때는 그거 너무나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국면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이 밸류업 이 부분이 늘 제가 좀 약간 우리 시장에 있어서 반드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도에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있었을 때도 굉장히 제가 좀 화가 났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왜 20년 동안에 계속 자행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도 사실 정치권에서 움직이지를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또 하나가 왜 기업들이 이 밸류업을 안 할까? 밸류 대비해서 왜 프라이스가 이렇게 많이 디스카운트 돼 있을까라는 부분은 대주주가 주가가 오르는 거 원치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 원치 않은 이유는 다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부분도 어떤 개선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세금까지도 지금 건드려 주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하나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에이 그러면 대주주나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10조짜리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 받으면서 5조에 거래되잖아요. 10조짜리 회사가 0.5, PBR 0.5면 그러면 5조에 대해서 세금을 50% 때리면 상속세 같은 거 2조 5천억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이 5조, 10조짜리 회사를 10조로 만들어 놓고 세금을 30%만 때리면 3조를 걷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감세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변화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정부의 정책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져 가면 이게 또 하나의 쌍피 들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환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외국인이 그 40조나 되는 그 엄청난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외국인은 도대체 왜 이 국면에서 이렇게 많이 사는지 페이지 3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를 저는 항상 달러 차트로 전환을 해서 봅니다. 달러 차트로 전환을 해서 봐야 지금의 코스피가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저 앞에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네. 저게 차화정 장세가 있었던 2011년이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있고 2009년, 10년, 11년 달에 올라왔었던 저 지수가 그때 890이 갔다가 지수가 올라가면서 한 2080을 회복했는데 그때 지수랑 지금 지수랑 똑같아요. 지금 2850인데 어떻게 2080하고 지수가 똑같냐는 거죠. 그게 환율 때문인 거죠. 외국인들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됐던 우량 주식을 사놓으면 환율이 떨어지면서 환에서 먹고 배당에서 먹고 주가 자본 차익에서 먹고 외국인도 지금 쌍피 3개 들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보이는 저 지표는 제가 예전에 선물 옵션 매매를 막 한 조 단위씩 월간 할 때 만든 지표인데요. 어떻게 하면 외국인보다 먼저 액션을 취할까 해서 만든 지표인데 외국인 선물과 현물을 합쳐서 20일 이동 평균을 낸 게 저 바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저는 선물까지 같이 보거든요. 네. 선물도 많이 샀습니다. 오늘도 선물 많이 샀잖아요. 외국인의 매수 선물 포지션이 한 6조나 돼요. 그런 거 보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교수님 말씀대로 3,200이 될지 솔직히 제가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요. 얘네들은 2029년까지 보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가능하죠. 이번 AI 모멘텀이 AI 가속기로 끝나는 모멘텀인가 보면 AI 가속기 만들어서 그럼 뭐 할 건데 챗GPT만 하려고? 아니잖아요.
로봇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029년도까지는 저는 로봇 모멘텀까지 이어지면서 거기에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외국인들은 저렇게 대량 매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 김영익 교수님한테 짧게 투자자분들에게 한번 조언 주시는 말씀 짧게 한번 주시죠. 어제 한국은행에서 자금순환표 보니까 오히려 은행예금 비중이 더 늘어나 버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주식 채권 비중 더 늘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 네, 저는 주식 채권 비중 늘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부진 면치 못하며 비관적이던 국내 증시 하반기 시작과 함께 대반전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투자의 대가 존 템프턴의 명언, 아까 박세익 대표가 말씀하셨죠. 강세자금 비관론 속에서 싹트고 회의론 속에서 자라난다. 낙관론과 함께 성숙했다가 행복이 최고 좋을 때 사라진다. 여러분, 낙관과 비관 많은 것들이 교차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세히 이 경제 전쟁꾼을 통해서 전략을 강구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